감히 출가회의니 허락도 없이 친정을 다녀와. 천박한 외국인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10년 만에 위독하신 친정아버지를 뵙고 돌아온 집. 굳게 잠긴 도어락너머로 시어머니의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우아하게 뒷좌석에 올라타는 저를 보며 베란다에서 비웃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울려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한 채 저는 10년의 지옥을 끝낼 완벽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담긴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13시간의 비행 내내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10년 만에 친정에 다녀왔다는 죄책감과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빌라 3층까지 캐리어를 끌고 올라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익숙한 번호를 눌렀는데 도어락에서 나오는 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삐비빅 하는 차가운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죠. 한 번 더 눌러봤지만 결과는 똑같았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이 안 열려요. 인터폰을 누르자 시어머니 박순자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린 채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누구신가 했네. 출가회의니 어딜 친정 들락거리다 이제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 어머니,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에요.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랑 이 집 문이랑 무슨 상관이야? 거기 계속 서 있어. 길바닥에서 하룻밤 자봐야 정신을 차리지. 인터폰이 또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늦가을 바람이 제 얇은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어요. 결혼식 다음날 아침상 앞에서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이런 음식도 할 줄 모르냐고 소리치던 박순자의 목소리.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지를 찢어버리던 손길. 남편 김성철 앞에서 베트남 여자들은 원래 씨바지로 들어오는 거라며 낄낄거리던 그 천박한 웃음소리. 그런 순간들이 하나둘 겹쳐지는 동안 위층에서 베란다 창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내밀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베트남에서 온 우리 며느리가 글쎄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친정 갔다 와서는 문 안 열어준다고 생떼를 부리네. 저런 천박한 것을 내가 10년을 데리고 살았다니까. 동네 사람들 구경 좀 해봐요. 창문이 하나둘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혀를 끌끌 차며 저를 쳐다봤고 그 시선이 칼날처럼 살갗을 찔렀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 돈 한 푼 없이 왔으면 그대로 길에서 죽든가 베트남으로 기어 들어가든가 해.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흘러들어왔어요.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좁은 골목을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빌라 바로 앞에 정확하게 멈춰섰습니다. 차체가 어찌나 길고 매끈했던지 허름한 빌라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물건처럼 보였어요. 운전석에서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기사가 뒷좌석 문 옆으로 걸어가더니 저를 향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우원 고객님 맞으십니까?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기사는 제 손에서 낡은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받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베란다 위에서 박순자의 고함이 또 끊겼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박순자가 입을 반쯤 벌린 채 난간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어요.
저게 뭐야? 형아, 저 차가 왜 네 앞에 서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사가 열어준 뒷좌석 문 안으로 천천히 몸을 기울였죠.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지난 10년 동안 몸에 배어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 떠올랐거든요. 베트남 외곽에 돌멩이밖에 없던 황무지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 부지로 지정되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 상속 절차를 모두 마쳤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최고급 의전 서비스를 예약해 두었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마이바그가 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 흐엉아. 엄마가 말이 심했다. 어서 내려와.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지. 박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꿀이라도 바른 듯 달라졌습니다. 베란다에서 고개를 쑥 빼고 연신 저를 불러댔지만 저는 뒷좌석에 완전히 몸을 실었습니다. 문이 스르륵 닫혔고 차 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창밖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서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꺼내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예약 확인해 두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마이바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박순자가 슬리퍼를 끌고 현관 밖으로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을 흔들며 뭐라고 외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 위의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차단하지 못했던 그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아주 작은 동작이었는데도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무거운 돌멩이가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차창 밖으로 낡은 빌라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이 사라지고 높은 빌딩과 환한 불빛들이 쏟아지는 도심의 큰 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기사는 말없이 운전에 집중했고 저는 가방 안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빠, 나 이제 시작이야. 지켜봐줘. 마이바흐는 서울 한복판을 향해 조용히 미끄러졌고 휴대폰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서 잠잠했습니다. 10년을 머물렀던 그 골목은 뒤쪽 유리창 너머로 점점 작아졌어요. 호텔 스위트룸의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지난 10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알람 소리도 시어머니의 발소리도 남편의 거친 숨소리도 없는 아침이었어요. 룸서비스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저는 곧바로 대형 로펌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정하연을 선임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내려갔어요. 허응 씨, 지난 10년 동안 받으신 학대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주세요. 녹음 파일, 병원 기록, 문자 메시지 전부 다요. 이미 정리해놨어요. 친정 다녀올 때 다 백업해 뒀거든요.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에 아주 유리해요. 저는 변호사 앞에 작은 외장하드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숨죽여 모아온 기록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참고 또 참았던 증거들이었어요. 같은 시각 낡은 빌라 골목에서는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동네 슈퍼 앞 평상에 모여 앉은 아주머니들이 어제 그 마이바흐 이야기로 입방아를 찧었고 베트남 며느리가 로또라도 맞은 것 같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박순자의 귀에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아들 김상철을 불러다 앉혔습니다. 상철아, 형이 그년이 돈이 있어. 그것도 보통 돈이 아니야. 마이바흐가 집 앞까지 왔다니까.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호엉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아무튼 당장 찾아야 돼. 흥신소든 뭐든 돈 써서라도 어디 있는지 찾아내. 며칠이 지난 오후 저는 호텔 1층 VIP 라운지에서 정하연 변호사와 서류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향긋한 커피 향이 감도는 평화로운 공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라운지 입구 쪽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내 며느리 만나러 왔다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비켜요. 당장 비키라니까. 고개를 돌려보니 박순자와 김상철이 호텔 직원을 밀치며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한눈에 봐도 시장통에서 바로 달려온 듯한 꼬질꼬질한 차림이었고, 김상철은 양복을 입었지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큼성큼 제 테이블 앞까지 걸어왔어요. 아휴, 우리 며느리 여기 있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다 사과할게. 10년을 같이 산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보라고 부르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정하연 변호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하연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조용히 정리했어요. 그래, 한 식구끼리 뭐 그렇게 얼굴 붉히고 그래. 이제 재산도 생겼으니까 가족끼리 나눠서 잘 살아야지. 상철이가 사업하는데 돈도 좀 보태주고. 가족이요? 지금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가족이지 뭐야. 10년을 같이 산 사이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하연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뭉치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고 김상철의 가슴팍에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적금 금지 가처분 신청서고요. 뭐? 뭐라고? 형아, 왜 그래? 우리 얘기 좀 해보자니까. 김상철이 서류를 내팽개치고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아귀의 힘이 어찌나 거친지 팔이 아플 정도였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 치워. 형아, 제발. 회사가 지금 어려워.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박순자가 옆에서 제 팔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파고드는 느낌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형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속이 좁아서 너한테 모질게 굴었어. 이제 와서 보니 네가 진짜 폭동이었다 얘. 경호원 불러주세요. 제가 호텔 직원을 향해 말하자 덩치 큰 경호원 3명이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박순자는 제 팔을 놓지 않고 버텼고 경호원들이 팔을 붙잡아 떼어냈습니다.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박순자의 입은 쉬지 않았어요. 이 베트남 년아, 한국에서 우리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두고 보자고. 내가 니년 한국 땅에서 못 베기게 만들어 줄 테니까. 김상철도 질질 끌려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어요. 10년을 함께 잤던 남자의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운지가 다시 조용해진 뒤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정하연이 물을 한 잔 따라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 쉽게 물러설 것 같지가 않은데. 저도 그렇게 보여요. 며칠 뒤부터 김상철의 진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제 변호사 사무실로 이상한 전화들이 쏟아졌습니다. 흐엉이라는 여자가 10년 동안 몰래 불법 체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제보 전화들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국밥집, 반찬 공장, 식당 주방에까지 김상철이 다녀간 모양이었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건 호텔 주변을 서성이는 사내들이었어요. 로비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제가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제 쪽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부딪힐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울렸어요.
받지 않으면 욕설 가득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우편함에는 제가 예전에 어느 공장에서 일했다는 사진이 인쇄된 협박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가 아니구나.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제가 설 자리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꼬리표 하나가 이렇게 질길 줄은 몰랐어요. 저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떼어내려면 단순히 돈을 가진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이 지난 아침, 정하연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허웅 씨, 지금 사무실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일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설명이 길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택시를 타고 로펌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회의실 테이블에 쌓인 서류들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하연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김성철 씨가 어제 소장을 접수했어요. 허웅 씨가 악의적으로 가출했다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요. 동시에 국내 자산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제가 가출이라니요? 그 집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김상철 쪽에서 허웅 씨가 시댁 재산을 빼돌려서 해외로 밀반출하려 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시댁 재산을 빼돌릴 재산이 어디 있어요? 조작된 통장 사본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허웅 씨 명의의 한국계좌 일부가 오늘 오전부로 동결됐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멍해졌어요. 베트남에서 들어온 돈은 외국계 은행에 있었지만 한국에서 쓰기 위해 옮겨놓은 계좌들이 묶여버린 거였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출국 금지요? 담당 조사관이 김상철 쪽 말만 듣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의 신청은 가능한데 시간이 걸려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려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가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는 꼬리표는 참으로 얇은 종이 한 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웅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 로펌이 소송 대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네? 위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김상철 회사가 거래하는 쪽에 힘께나 쓰는 분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좋은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하연 변호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힘없이 일어나 사무실을 걸어 나왔어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스위트룸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도 푹신한 카페트도 창밖의 눈부신 야경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방이 거대한 감옥처럼 저를 가두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차단해 두었던 시어머니 박순자의 이름이 여러 번 걸려온 흔적이 있었고 새 번호로 또 걸려온 참이었어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님. 돈 많은 며느리가 이제 한국에서 꼼짝도 못 하시겠네.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요? 예,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래.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밥만 떼어주고 무릎 꿇고 빌어. 그럼 고소는 취하해 줄게. 그거 얼마나 너한테 손해되겠어. 그만하세요. 니년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변호사도 떨어져 나갔지.
계좌도 묶였지. 출국도 못하지. 아이고, 가엾은 내 며느리. 엄마가 걷어줄 때 들어와.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돈으로 저 인간들을 찍어 누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저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올라서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이 깊었고 저는 호텔 1층에 있는 바로 내려갔습니다. 독한 술 한 잔이라도 들이켜야 이 가슴의 불덩이가 꺼질 것 같았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한 모금 넘기자 목이 타들어갔고 머릿속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둘이 제 테이블 양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덩치가 곰 같았고 한 사람은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허웅 씨 맞으시죠? 저희랑 좀 같이 가주셔야겠어요. 누구세요? 조용히 따라오면 서로 편해요. 술 안 피우지 마시고요. 덩치가 제 팔뚝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뼈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사내가 제 입을 틀어막을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놓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오라니까. 두 사내가 저를 의자에서 일으켜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려는 찰나였습니다. 바 반대편에서 누군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큼직한 발소리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훤칠한 남자 하나가 두 사내 앞을 가로막았었어요.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아저씨. 여자 팔부터 놓으시라고요. 안 놓으면 경찰 부릅니다. 최민재가 휴대폰을 꺼내 들자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내가 덩치의 팔을 쳤습니다. 덩치는 제 팔을 놓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두 사내는 험악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본 뒤 빠르게 바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를 구해준 남자가 허리를 숙여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얼굴을 들어 그 사람을 올려다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민재 오빠? 허웅 씨, 맞네. 맞구나. 5년 전 제가 종로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던 시절에 저를 유일하게 사람답게 대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같은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천재 같은 요리사 최민재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제 억양을 흉내내며 놀릴 때 최민재만이 손을 내저으며 그러지 말라고 막아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일단 앉을 만한 곳으로 갑시다.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요. 최민재가 제 팔을 붙잡고 조용한 로비 소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몸이 여전히 덜덜 떨렸고 이가 부딪힐 정도였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받아 한 모금 넘기자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민재 오빠가 어떻게 여기에 일 때문에 이 호텔 총 주방장을 만나러 왔다가 내려와서 저녁 먹고 있었어요. 안쪽 테이블에 있어서 처음에는 못 봤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나길래 쳐다보니까 흥 씨더라고요. 오빠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일단 숨 좀 돌려요. 저는 소파에 기댄 채 최민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얼굴선, 피곤이 묻어나는 눈가의 주름,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저를 알아봐준 단 한 사람이 하필 오늘 밤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은은한 조명 아래 저는 오랜만에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다음날 오후 저는 최민재가 알려준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골목길, 간판마저 색이 바랜 작은 퓨전 레스토랑이
최민재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유림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비스듬히 붙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청구서 뭉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래요. 다음 달이면 가게 문 닫아야 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큰 유통사 하나가 우리 동네 상권 다 쓸어갔어요. 재료값을 후려치는 건 둘째치고 거래처들한테 우리 가게랑 거래 끊으라고 압박을 넣더라고요. 최민재가 물 한 잔을 따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구수한 향내가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저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 유통사 이름이 뭐예요? 상일푸드요. 왜요? 상일푸드 대표가 김상철이에요. 뭐라고요? 후홍 씨 남편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컵이 가볍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세상이 좁네요. 정말 좁아요. 오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니, 제안이라고 해야겠네요. 뭔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젯밤 호텔방에서 밤새 정리한 사업 구상이었어요. 오빠, 저 돈 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유산인데 베트남에서 들어온 외국계 자금이라 한국 법원이 손댈 수 없어요. 후홍 씨가요? 네. 그 돈으로 오빠랑 같이 사업하고 싶어요. 오빠 실력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저야 꿈 같은 소리지만 허웅 씨, 저는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5년 전에 오빠가 저한테 해준 게 있잖아요. 주방 사람들이 저 외국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오빠만 저를 사람 취급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최민재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으로 종이 끝을 몇 번 만지작거리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망설임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허웅 씨, 이거 진짜 진지한 거죠? 네. 주식회사로 법인 세울 거예요. 제 이름은 뒤로 빼고 오빠가 전면에 서주세요. 저는 외국인이라 앞에 나서면 약점이 돼요. 알겠습니다. 저 한번 해볼게요. 그날 밤 우리는 레스토랑의 작은 주방에서 간단한 저녁을 나눠 먹으며 사업의 얼개를 짰습니다. 최민재가 직접 끓여준 된장찌개에서 어릴 적 베트남에서 엄마가 해주시던 국냄새가 얼핏 스쳤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배부르게 식사를 했고 최민재는 눈빛을 반짝이며 머릿속의 모든 구상을 쏟아냈어요. 그 주에 저는 외국계 로펌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국내 로펌이 김상철 쪽 압력에 무릎을 꿇는 걸 봤기에 이번엔 한국 정치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법인 설립 서류가 빠르게 정리됐고 저는 지분의 절반을 최민재의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최민재가 한사코 사양했지만 저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오빠 실력이 반이고 제 돈이 반이에요. 공정하게 반씩 나눠야 맞아요. 호응 씨,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고요. 도망 안 가요. 끝까지 같이 갑니다. 2달 뒤 서울 청담동의 한 거리에 우리 브랜드의 깃발이 올라갔어요. 브랜드 이름은 최민재의 장명이었는데 담백하면서도 세련된 이름이라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민재는 총괄 셰프이자 공동대표로 언론 인터뷰에 나섰고 훤칠한 외모와 조리복 차림이 기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뒤에서 투자와 경영을 총괄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 김상철의 상일푸드가 독점하고 있던 핵심 상권의 매물들을 모조리 매입한 거였어요. 강남, 청담, 성수, 한남까지 상일푸드가 눈독 들이던 자리마다 우리가 2배, 3배의 웃돈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체모를 잡으니
서울 중심가를 쓸어담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상일푸드의 주요 거래처 명단을 입수해서 하나씩 공략해 들어갔습니다. 대형 호텔 체인, 백화점 푸드코트, 항공사 기내식 업체까지 상일푸드가 매달 납품하던 곳들이었죠. 우리는 상일푸드보다 훨씬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조건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이 가능해요? 저희 브랜드의 뒷배경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핵심 거래처 직원들이 줄줄이 우리 쪽으로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상일푸드 매출의 7화를 차지하던 대형 거래처들이 석 달 만에 모두 우리와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상철의 회사는 순식간에 피가 마르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 오픈 한 달 전, 저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들렀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은 화려하면서도 품격이 있었어요. 최민재가 조리복을 걸치고 주방 시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옹 씨, 이쪽 와봐요. 오늘 새 메뉴 하나 시험하는데 맛 좀 봐줘요. 오빠는 무슨 새벽부터 이러고 있어요. 제 이름 걸고 나가는 건데 대충 할 수 없죠. 최민재가 접시에 담은 음식을 포크로 떠 제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드럽고 풍부한 향이 혀끝에 퍼져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음미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허영 씨 입맛이 제일 까다로운데. 저는 매장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청담동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말도 서툴고 돈도 없어 식당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던 저였어요. 그런 저를 거머리처럼 괴롭히던 시댁과 남편은 지금 제 발밑에 부스러기처럼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김상철은 사태를 수습하려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이미 기차는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상일푸드의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 쳤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했습니다. 박순자는 전화를 걸어 비명에 가까운 욕설을 퍼부어댔지만 저는 번호를 바꾸고 휴대폰을 아예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오픈을 앞둔 어느 저녁, 저는 혼자 매장에 남아 조명이 다 꺼진 홀 한가운데 섰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제 저는 약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동업자와 함께 칼자루를 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청담동 본점을 시작으로 성수, 한남, 잠실까지 체인 매장이 빠르게 문을 열었고 어느 매장이든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최민재의 요리는 유명 미식 매거진 표지를 장식했고 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판이 강남역 한복판에 걸렸습니다. 미식가들은 우리 매장에서 식사 한번 하려고 석 달 전부터 예약을 걸었고 매장 앞은 매일 밤 대기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40% 올랐어요. 업계 1위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매장 직원들 보너스 챙겨드리세요.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외국계 투자사들이 보내온 추가 투자 제안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같은 시각 상일푸드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요 거래처를 싹쓸이한 직후부터 상일푸드는 매출의 7화를 한꺼번에 잃었고 물량을 소화할 공장도 직원도 모두 놀게 되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은행들이 대출을 일제히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바닥을 기었고 부도설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매일같이 채권자들이 상일푸드 본사 앞에 몰려가 농성을 벌인다는 소식이 뉴스에 실렸습니다. 어느 날은 공장 노동자들이 밀린 월급을 달라며 본사 로비에서 드러눕기도 했고, 어느 날은 거래처 사장이 대표실에 난입해 의자를 뒤집어 엎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저는 새로 옮긴 사옥 본사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강남 한복판의 20층 오피스 빌딩 전체를 쓰고 있었고,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탄 세단이 지하 주차장 대신 정문 앞에 섰는데,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저를 돌아봤습니다. 대표님, 로비 앞에 좀 소란스러운 분들이 있어서요. 누군데요? 아무래도 대표님이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빌딩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전문 안쪽 로비 한가운데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병원 넷이 그들을 둘러싼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출근하던 직원들이 멀찍이 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쪽이 된 김상철이었어요. 양복은 구겨졌고 얼굴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푸석했습니다. 그 옆에 무릎을 꿇은 박순자는 파마머리가 다 풀어진 채 입술을 덜덜 떨고 있었고요. 저를 보자마자 박순자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아, 우리 며느리,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저는 멈춰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10년 전 빌라복도에서 길바닥에 내쫓길 뻔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다. 너한테 했던 말 다 취소할게. 제발 상철이 회사 좀 살려줘. 효영아,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몇백 명이야. 그 사람들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 넘어. 제발 부탁이야. 직원들 걱정은 회사 망하기 전에 하셨어야죠. 박순자가 제 구두 앞으로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제 정장 바지를 파고들 만큼 세게 움켜쥐었어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간 저를 핥히고 꼬집던 그 손이 이제 애원하듯 떨리고 있었죠. 형아, 너 착한 애잖아. 내 며느리잖아. 엄마가 빌게. 제발 한 번만. 며느리요? 어머니가 저를 언제 며느리로 보셨어요? 내가 잘못 봤어. 진짜 잘못 봤어. 이제부터는 친딸처럼 모실게.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친정 갔다 왔다고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시고 베란다에서 동네 사람들 다 들리게 소리치셨던 거요. 흥엉아, 길바닥에서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셨죠? 그 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해요. 제 목소리가 로비의 높은 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상철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박순자의 손을 떼어냈어요. 이제 그 말 제가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두 분이 길바닥에서 고생 좀 해보세요. 흥아, 여보 제발. 저는 경호원들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두 사람의 겨드랑이 아래를 붙잡고 가차없이 일으켜 세웠어요. 박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지만 그대로 질질 끌려나갔고 김상철은 양쪽 경호원 사이에서 힘없이 발버둥 쳤습니다. 후엉아, 한 번만. 우리 엄마라도 좀 봐줘. 회전문이 돌아가며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밀려났어요. 유리 너머로 박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게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늘 일정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20층 대표실에 도착한 저는 통유리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거리 저 아래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두 사람이 인도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점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박순자의 어깨가 들썩이는 게 여기서도 보였고요. 저는 창틀에 손을 얹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는데 최민재가 조리복 차림 그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방금 주방에서 뛰쳐나온 듯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허응 씨, 소식 듣고 올라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훨씬 담담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빠, 제가 10년 전에 저 빌라 앞에 서 있을 때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20층 높이에서 저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될 줄이요. 허응 씨가 스스로 만든 자리예요. 누가 주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최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요리복에 소스 같은 자국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이 5년 전 국밥집 주방에서 땀 흘리던 청년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빠,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오늘은 오빠 손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 먹고 싶어요. 좋죠. 옷만 갈아입고 내려올게요. 최민재가 나가고 저는 다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순자와 김상철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도로에는 차들이 붉은 미등을 켠 채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빌딩 유리창에 주홍빛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자마자 가슴 속에서 묵은 체증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일푸드가 최종 부도를 맞이한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한 저는 홍보팀장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우리 브랜드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그 옆에 제 이름도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떤 기사요? 대표님을 베트남으로 한국 돈을 빼돌리려는 꽃뱀이라고 부르는 기사들이요. 저는 홍보팀장이 내민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한국 돈을 쓸어 담는 외국인 며느리의 두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첫 기사에 박혀 있었고, 다음 기사에는 불법 체류를 준비하며 10년간 가정을 파탄낸 악녀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창은 이미 10만 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쪽은 더 심해요. 사이버 레카들이 벌써 수십 개 영상을 올렸어요. 저는 유튜브 앱을 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영상 안에서 한 남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비난하고 있었고, 중간에는 우리 매장 주방으로 보이는 영상이 끼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듯한 식자재를 냄비에 넣는 장면이 슬로 모션으로 반복됐고, 밑에는 충격 고발이라는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이거 우리 주방 아니에요. 네, 조명이나 타일 색깔이 전혀 달라요. 누가 봐도 조작이에요. 김상철 지시군요.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음카페마다 베트남 여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며 불매운동이 번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국인에게 한국 돈이 이만큼 빠져나간다는 자극적인 글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왔습니다. 전날까지 예약이 꽉 차 있던 청담 본점에는 취소 전화가 빗발쳤고 이틀 만에 예약 취소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매장 앞에는 불매를 외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몰려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 매장 유리창에 누군가 날계란을 수십 개 던져놓고 달아났습니다. 검은 오물이 대리석 간판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매장 직원들이 할 말을 잃었고
그 모습은 또다시 사진으로 찍혀 SNS에 퍼져나갔습니다. 대표님, 저희 어떡해요? 일단 유리창 닦아주시고요. 손님 안 오시면 오늘은 문 닫으시고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손님들한테 욕을 얼마나 듣는지. 제가 너무 죄송해요. 금방 해결할게요. 매장을 돌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재의 이름이 화면에 떴고 저는 얼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최민재가 아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한우홍 씨 되십니까? 네, 제가 한우홍인데요. 최민재 씨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최민재 씨가 좀 전에 사무실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뭐라고요? 과로로 인한 탈진이에요. 큰일은 아닌데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갈게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최민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이 달싹이다가 저를 보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홍씨, 미안해요. 이런 일로 발목 잡아서. 오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미안해요. 요 며칠 잠을 못 잤더니 지방 매장 순회하느라 운전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오빠, 다 내 욕심이야. 나 때문이야. 최민재의 손을 잡자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어요. 이 착한 사람을 제 사업에 끌어들인 탓에 과로로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휴대폰에는 외국계 투자사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일부 거래처들은 대금 결제를 미루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자본의 힘만으로는 한국 사회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외국인 혐오를 뚫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야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법률 자문을 맡은 외국계 로펌의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허웅 씨, 지금 급보예요. 출입국 관리소에 허웅 씨에 대한 탄원서가 수백 장이 접수됐답니다. 탄원서요? 김상철 측에서 주민들 이름을 도용해서 위조한 것 같아요. 가압류 소송과 출국 금지를 빌미로 허영 씨를 강제 출국시키려는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한강 너머로 새까만 어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자동차 불빛들이 가늘게 깜빡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회사가 잘 나가도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라는 꼬리표 하나로 저를 땅바닥에 짓뭉개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베트남으로 돌아갈까? 그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그냥 고향에서 조용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런 마녀 사냥을 당할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눈앞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저를 향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던 최민재의 창백한 얼굴, 오물이 묻은 간판을 닦으며 울먹이던 청담점 매니저의 얼굴, 우리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외국인 직원들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새벽 3시를 넘겼을 무렵 휴대폰에 낯선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도 없이 발신자도 숫자와 영문이 뒤섞인 이상한 계정이었어요. 스팸일 거라 생각하며 무심코 열어봤는데 본문 대신 영상 파일 하나와 음성 파일 여러 개, 그리고 장부로 보이는 스캔 파일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을 재생하자 어두운 공장 안에서 한 남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지만 남자의 얼굴은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김상철이었어요.
음성 파일에는 김상철이 공장 간부들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권을 붙잡아 두라는 지시, 문제를 일으키는 놈은 출입국에 신고해서 내쫓아 버리라는 명령. 그런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총액이 몇 년치 분량으로 정리되어 있었고요. 마지막 첨부 파일은 짧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상일푸드에서 12년간 일했습니다. 회장님이 흐엉 대표님께 저지르는 짓을 더는 못 보겠습니다. 이 자료로 진실을 꼭 밝혀주십시오. 저는 화면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식어있던 손끝에 따뜻한 피가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밀려오고 있었고 지평선 끝에서 해가 천천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수요일 오전, 저는 본사 대강당을 기자회견장으로 꾸몄습니다. 400석이 넘는 객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고 주요 일간지 기자들은 물론이고 구독자 수백만 명을 거느린 유튜버들까지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상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예정대로 갑시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검은색 수트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저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객석의 수많은 눈동자가 제게 꽂혔고 일부 기자들은 벌써부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흐엉은 오늘 이 시간에서 지난 10년간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을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표님, 해명할 게 그렇게 많으세요? 해명이 아닙니다. 진실을 공개하는 겁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첫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강당 스피커에서 거친 여자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박순자의 악다군이었습니다. 너희 베트남 년들은 원래 머리가 나빠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런 게 한국 와서 우리 집 등쳐먹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 미개한 거사. 밥상에 이런 음식을 내놓을 거면 차라리 그 나라로 꺼져.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비웃던 기자의 표정이 굳었고 유튜버들은 손에 든 휴대폰 카메라의 각도를 맞추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녹취 파일을 재생했어요. 10년간 수천 및 베개 아래 옷장 구석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들이 담아낸 소리들이었습니다. 야, 흐엉아, 너 오늘 또 그 얼굴 내미니까 재수 없어. 방에 처박혀 있어.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라고. 엄마, 얘는 그냥 우리 집 일꾼이라고 생각해. 정 붙일 필요도 없어. 녹취가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제 뺨을 때리던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한밤중에 문 밖에서 욕설을 퍼붓던 박순자의 목소리, 저를 두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낄낄거리며 나누던 대화가 고스란히 강당을 채웠습니다. 객석 한쪽에서 숨죽인 훌쩍임이 들려왔고 어떤 여자 기자는 눈가를 손수건으로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대신 녹음기에 말을 걸었습니다. 객석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조작해 두 번째 영상을 띄웠습니다. 중앙 스크린에 상일푸드 공장 내부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작업장 안에서 김상철이 손에 든 쇠파이프로 작업복 차림의 동남아시아 남자를 때리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고 김상철은 그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영상 속 김상철의 입에서 나온 욕설들이 자막으로 따라붙었어요.
객석에서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화면을 응시했고, 영상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임금이 들어있어야 할 봉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울먹이는 노동자의 뒷모습, 여권을 돌려달라며 사무실 문을 붙잡고 애원하는 여성의 모습까지. 화면은 잔혹한 진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이 영상은 어디서 확보하신 거죠? 상일푸드에서 12년간 일해온 내부 고발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신변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저는 주방 조작 영상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우리 매장 주방의 원본 CCTV 영상을 스크린에 띄우고 유튜브에 퍼진 조작 영상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타일의 색깔이 달랐고 조리대의 위치가 달랐으며 심지어 벽에 붙은 위생 점검표의 글씨체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조작 영상은 김상철 씨가 주도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영상 원본 파일의 디지털 서명을 추적한 결과 최초 업로드한 계정의 IP 주소가 김상철 씨 자택에서 잡혔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고 방송국 중계차에서는 속보 자막이 실시간으로 내보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강당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과 함께 출입구를 막아섰고 객석 뒤쪽에 숨어서 현장을 지켜보던 박순자와 김상철의 얼굴이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은 기자회견 초반부터 신분을 숨기고 강당에 숨어들어 상황을 엿보고 있었어요. 증거들이 쏟아지자 도망치려고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가로막았어요. 김상철 씨, 박순자 씨, 맞으시죠? 출국 금지 조치 통보서 송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상일푸드 본사와 김상철 씨 자택, 박순자 씨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노동착취, 사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형아, 니년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가만 안 둬. 객석의 카메라들이 일제히 김상철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상철은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려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박순자는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사 뉴스 속보에 상일푸드 본사 압수수색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됐고 채권자들로 가득한 본사 앞 골목이 취재진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와 출입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박순자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시선을 맞췄습니다. 박순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성아,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는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 말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하세요. 저는 몸을 돌려 다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짧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외국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존엄을 지키는데 국적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진실이 여러분께 분명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대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대기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휠체어에 앉은 최민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조금 회복한 뒤 기자회견을 꼭 봐야겠다며 달려온 것이었어요. 허웅 씨,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로. 오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허웅 씨가 혼자 다 해낸 거예요. 우리는 마주 앉아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웅성임이 들려왔고 사무실 쪽에서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을 기었던 우리 브랜드의 주가는 장중 상한가를 치며 치솟았고 취소됐던 예약들이 순식간에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댓글창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어제까지 저를 꽃뱀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저를 응원한다고 외쳤고 맘카페에는 우리 매장으로 예약하러 가자는 글들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칭찬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거든요. 대기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였고 늦가을의 햇살이 서늘한 공기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민재의 어깨에 이마를 살짝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는 길고 긴 재판이 이어졌고 김상철과 박순자는 모든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과 임금체불, 저를 향한 무고와 명예훼손, 가짜뉴스 유포와 조작 영상 제작까지 두 사람이 저지른 죄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던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두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김상철에게 징역 8년을, 피고인 박순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고 김상철은 이를 악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도 기쁨도 아닌 묘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상일푸드는 공중분해됐어요.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임금 체불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였고 남은 자산은 경매로 넘어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토록 떠받들던 돈을 모두 잃고 평생 갚지 못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신우이는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 어딘가로 도망쳤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고 박순자의 친정 쪽도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반면 저와 최민재가 공동대표로 있는 다이닝 브랜드는 1년 사이 놀라운 속도로 뻗어나갔습니다. 서울에 12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까지 지방 주요 도시에 진출했고 상하이와 싱가포르, 호치민에 해외 매장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신생 브랜드로 부르지 않았고 외식업계의 독보적 1등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여성 경영인 협회에서 연사로 초청받아 강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신문 인터뷰에서 저를 소개하는 문구는 천박하다는 비난 대신 자수성가한 여성 CEO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창립 기념식을 맞이해 큰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는 직원들과 투자자들, 언론 관계자들이 가득 모였고 무대 뒤편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결정을 여러분께 알리려 합니다. 저는 제 개인 재산 중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려 합니다. 객석이 크게 술렁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저처럼 먼 타국의 시집와 홀로 아픔을 삼키는 이주 여성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다문화 가정을 돕는 재단입니다.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 앞줄에 앉은 최민재가 맨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고 그 옆에 앉은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연단 뒤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한 달 뒤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도심에 마련된 재단 건물 앞마당에 하얀 현수막이 걸렸고 작은 화단에는 노란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제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건 5년 전 국밥집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저와 같이 주방에서 뜨거운 국물을 나르던 그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엉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가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국밥 한 그릇 더 챙겨줄 걸 그랬다. 아주머니, 그때 저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저녁마다 국 한 그릇씩 따뜻하게 말아주신 거 다 기억나요. 우리 흐엉이가 정말 장하다. 복 받아라, 복 받아." 그 옆에는 상일푸드 공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에서 온 분들이었는데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손만 맞잡아도 서로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미얀마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그 공장에서 맡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용기 내서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단은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저 한국말 더 열심히 배워서 여기 재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행사장 한편에는 작은 요리 교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직접 설계한 다문화 요리 학교였습니다. 최민재는 교장직을 자처하며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은 국적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첫 수업이에요. 앞으로 1년 동안 여기서 실력 있는 요리사로 성장할 겁니다. 국적은 묻지 않아요. 열정만 가지고 오십시오." "네, 교장 선생님." 최민재는 조리복을 입은 채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손을 잡아 칼질을 가르쳐주고 한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는 모습이 마치 친형 같았습니다. 저는 교실 밖 복도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사 사옥 꼭대기층 대표실로 올라가 전면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가을 해가 서쪽 하늘을 주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빌딩들 사이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 아빠가 남겨준 돈으로 내 인생도 찾고 나 같은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어."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노란 국화 한 송이를 놓아두었어요. 대표실 한쪽 벽면에는 전신 거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수트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된 머리, 입가에는 차분한 미소, 눈빛에는 단단한 힘이 어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빌라복도에서 낡은 캐리어를 끌고 떨던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경고음에 주저앉을 뻔했던 그 베트남 며느리 흐엉이 아니었어요. 거울 속의 저는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고 재단을 운영하며 아시아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 명의 여성 경영자였습니다. 대표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최민재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허엉 씨, 아래층에서 저녁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내려가시죠." "네, 지금 갈게요."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향해 한 번 더 살포시 웃어 보였습니다. 지독한 편견에 무너지지 않고 혐오의 손가락질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저 자신이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대표실 문을 나서며 저는 최민재의 팔짱을 살짝 꼈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저 빛들 사이 어딘가에는
오늘도 멸시와 차별에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이주 여성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불씨 하나로 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의 환한 불빛이 저를 맞이했어요. 직원들이 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고 저는 손을 들어 환하게 답례했습니다. 10년 전의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눈부신 불빛 아래로 흘러왔고 오늘 밤에 저는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긴 시간 동안 누군가의 그늘 속에서 버텨야 했던 한 사람이 끝내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삶은 때로 너무 잔인하게 등을 떠밀지만 그 끝에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견디고 계신 여러분의 시간 역시 분명 빛나는 내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